수조 단위의 재건축이에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고요. 네. 그리고 조합원들도 상당히 그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투명해야 투명할 수가 없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맞아요. 그리고 건설사는 어쨌든 조합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로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혹에 약하고 그리고 그 뒷돈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법적으로 굉장히 송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저도 지금 뭐 재건축하는 아파트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우 정말 싫어요. 아우, 그 투명하게 해야 될 투명하게 할 부분인데 투명이 안 능력들도 돼. 없어요. 능력들도 없고 할 그러니까 생각도 이거를 없고. 정부가 조금 좀 주도를 해서 그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수조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요. 정부가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신통이라고 하는 기획을 오세훈 씨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면 빨리 한다. 대신에 공공 임대나 이런 걸 많이 늘려라. 그 기부 채납도 엄청나게 많이 해라. 임대도 많이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집값만 다 지금 떨어지게 완전히 망가지게 됐다. 그다음에 실제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더라. 무슨 기부 채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여기 임대주택만 지으라는 얘기냐. 사실 그런 불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재건축의 땅은 한정돼 있어요. 네. 땅은 한정돼 있는데 위로 더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걸 완화해주게 되면 공공의 어떤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임대주택 일정 부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 보니까 반포의 경우 일부 조합장이 그나마 조금 투명하게 해서 유명해진 조합장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 조합장은 굉장히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섭외를 해서 우리 조합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는 이제 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쪽 가서 이제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해야 투명할 수가 없는 네? 굉장히 이제 이권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합장은 투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분은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대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좀 자기가 이렇게 버려놓은 일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가 합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자,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분양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가 강남 사구로 편입된 데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황 같으면 한 10만 정도는 여기에 청약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청약자가 2만 명에도 못 미칩니다. 무슨 1순위 뭐 특공 다 합쳐도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 1순위, 2순위까지 2순위까지? 마감했는데 마감에 실패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야, 여기는 단군 이래 최대 12,000가구라는 정말 대단이었고요. 거의 뭐 4,000가구에 육박하는 이 일반 분양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 때문에 내년에 이게 지금 바로미터가 될 거다. 여기 지금 분양 성공하면 내년 청약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이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1, 2순위 청약에 한 평균 경쟁률을 따져봤더니 5.45대 1에 그쳤는데 16개 평형 타입 가운데 12개만 순위에 마감됐고요. 4개 타입은 미달됐어요. 아니, 2순위까지. 그 중에 또 제일 유명하게 부엌뷰라면서요?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엌뷰가? 앞에서 보면 부엌만 보여요, 남의 집?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어허. 그 설계를 잘못해서 이러면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베란다가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이게 판상형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이 부엌뷰 논란 때문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분양가가 일단 너무 높다는 그쵸, 겁니다. 분양가,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3,829만 원이에요. 거의 4천만 원을 육박합니다. 그래도 대림 아크로리버라고 반포에 있는 그거는 5천에서 1억이었어요. 평당 분양가가. 거기는 지금 리딩하는 전국에서 리딩하는 단지기 네, 때문에 네.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 넘었었다는데 지금 실수요자들조차도 왜냐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거예요. 네. 만에 하나 지금처럼 집값 떨어지는데 분양가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자 시점에 가면. 또 두 번째가 최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이건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 7%예요. 평균 7%다 보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금리 부담이 있지 이게 상당히 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12억까지는 이제 이 사실은 중도금 대출 다 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34 평형, 국민 평형이 저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12억 기준으로 해서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윗돌아요. 윗돌아요. 웃돌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제 이 그 흥행에 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서 아마 이제 줍줍으로 넘어갑니다. 15일 정도에 이제 청약 당첨자 발표가 되고 미계약 물량의 경우에는 줍줍하게 되는데 네. 줍줍은 사실 무순이에요. 순위가 없기 때문에 봐서 야 입주할 때쯤 이제 시세보다도 좀 높겠다 싶은 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현금 부자들만 돈 버는 시대, 사는 시대 이런 게 됐나 봐요. 그 코로나 시기에 확인을 해봤더니 현금을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쪽으로 이 자산 보유 형태를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이제 못 견디고 또 그분들 다시 내놓고 올라가고 이제 원래 자기가 잘하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현금 자산만 은행에 맡겨놓은 현금 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계속 돈을 낳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은 네. 그분들은 현금 자산이 10억 있다는 얘기는 자기 부동산 자산은 기본이 더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거고 맞아요. 그거 플러스 10억의 현금이 있었는데 네. 그 10억을 다시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네. 이런 쪽에 부동산이 그래도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주가가 막 떨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요 타임에 또 견디냐 못 견디냐 가지고 또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예적금 안전상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3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 이게 부동산은 큰 폭이- 주거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 주거용 다 갖고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작은 상가. 빌딩부터 큰 빌딩. 왜냐 이분들의 평균 자산이 50억대가 넘어요. 그렇죠. 50억대가 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100억 이상 갖고 있어야 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불리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부자 따라가야지 되잖아요. 그래야지 재테크의 어떤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데 이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예적금이 우세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3년 후부터는 또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다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이 상황을 견디면 부동산 값은 또다시 올라가거나 안정화될 것이다. 그냥 저의 개인 생각이에요. 뭐 정확하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양 단지가 있는지 아냐면 지방의 경우에는 분양을 했는데 너무 청약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건설사들이 부양을 엎었어요. 계약자들한테 위약금을 주고. 맞아요. 예. 왜냐? 지금 분양하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미분양으로 갖고 가다가 조금 더 분양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재분양하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계약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자가 지금 포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 네. 계약 초기 분양가가 너무 높은데 지금 이미 분양가 이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아예 계약금 포기하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건설사나 조합원 자체가 지금 분양시장에선 계약하면 안 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아예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잠정 중단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망하는 자세를 좀 보다가 나중에 맞습니다. 또 몇 년 사이에 또 올라가겠죠. 근데 어차피 그런 회사들은 놀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뭔가를 해야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이제 정부 정책하고 연결시켜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건설 경기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낙후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해 평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이 1년 사이에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진단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동안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건물 지은 지 30년 넘으면 네. 30년 넘으면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안전진단 신청하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커트됐어요. 그렇죠. 그냥 예. 무조건 커트 시킨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재건축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만 재건축하더라도 신규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의 기준을 좀 낮췄어요.
평가 기준 가운데 그동안은 구조 안전성, 얼마나 건물이 튼튼한가 골격을 봤거든요. 네. 요걸 거의 50%로 봤었는데 이거 3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네. 그럼 뭘 볼 거냐? 주거 환경을 보겠다. 이 비중을 15에서 30%로 끌어올렸는데 이 얘기 뭐냐? 구조가 튼튼한지 보는 게 아니라 노후화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주차 공간은 어때? 혹시 수도 배관에서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는 건 아니야? 커뮤니티는 어떤데? 층간소음 문제는 어떠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만에 하나 야, 이렇게 규제 완화하게 되면 다들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재건축이라는 건 그 재건축 시장에서 있던 분들이 이웃으로 빠져나가야지 전부 다 이주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주할 그 사람들이 옆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난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걸 시차적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뭐 지금 부장시장이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그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아니 그 뭐 문제가 있거나 위험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그냥 먼저 부숴도 된다는 시그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혜택 받는 게 어디냐? 전국적으로 한 150만 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목동 굉장히 튼튼하게 졌었어요. 목동 지하 주차장만 없지 굉장히 튼튼하게 맞아요, 지어진 거. 초창기 때. 예, 네. 그다음에 상계동. 상계동. 예,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들썩들썩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지어진 지 30년 지나서 순차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사실 여의도는 70년대 지어져도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70년대 지은 아파트들 튼튼해가지고요. 아무리 뛰어도 괜찮고. 네, 주공이 졌잖아요. 그냥 녹물만 나더라고요. 아니, 녹물. 그리고 더 높지가 않아. 5층이에요. 네, 5층짜리 막 12층 아무리 높아도 12층인데 연탄 띄고 그랬던 데들이에요. 거의 지금 40년 넘었어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제 해결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런 데 먼저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규정이 완화됨으로 해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1980년대, 90년대 맞습니다. 초반. 맞습니다. 90년대 초반이니까 딱 30년 넘은 데들이죠. 이런 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시장이 좀 되살아나길 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이렇게 단기적인 승부수를 던진다고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능성이 좀 맞습니다. 있겠습니까? 뭐 안전진단 완화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럼 뭐 일부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신청하겠죠. 그러면서도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거냐 그것까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게 가장 소비자들이 무서운 게 금리예요. 고금리. 그다음에 주택시장 내년에도 더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우려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의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옛날에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거든요. 한 군데 재건축되게 되면 그 인근 시장으로 다 이제 확 퍼지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파트 값이 들썩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도 완화하고 그래서 11억이었다가 뭐 12억으로 지금 1억 올리는 거 얘기하고 있고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없애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해결이 잘 안 됐다가 지금 이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합의 보고 좀 정리하는 거예요. 수순이에요 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서울하고 전국 아파트 가격이 좀 추락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난리 치고 이것저것 막 정책을 내놔도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를 다 무조건 정부 탓으로 막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맨날 내려가고 사람들 더 죽어가는데도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다들? 이게 부동산 시장은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이전 정부의 이 정책이 지금 와서 효과가 뭐 나타나는 네, 거고요. 효과가 나타나고요. 마찬가지.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이 다음 정부에 나타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정부가 정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전 정부 걸 다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중과세는 없애고 각종 규제를 했다면 그 규제 다 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역 규제 다 풀어서 수도권 내고 타고 서울 빼면 규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심리거든요. 심리 그리고 특히나 정책 여기다 금리 여기다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금리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면 정점이라는 겁니다. 네. 오를 때까지 올랐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못 올리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금금리 못 올리게 하다 보니까 5% 특판금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가 조금만 변화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물량이 너무 줄었어요. 공급하는 물량은
년 만에 이제 또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네. 없기 때문에 아마 몇 년 후면 아마 또 공급난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요동을 칠 거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 대해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16일 만에 파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아, 정부 아주 그냥 기분 좋아요.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얘네들이 깨갱하는구나. 법과 원칙이 통했다 이런 주장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따져보죠. 우선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예요. 네, 우선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 동력이 약했다. 대기업들 다 빠졌거든요. 빠졌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제철. 이제 전체 파업이 아니라 개별적 회사 임단협 통해서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랬고요. 두 번째는 파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악화됐어요. 네. 경제적 피해가 4.5원이다, 뭐 4조 원이다 넘었다 이러니까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안을 궁극적으로 수용해 버립니다. 아하, 왜요? 이게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3+3 네, 3+3 1문제 이었죠. 3에다가 3개 품목 추가하는 거였는데 네. 그냥 여당은 받겠다. 여당이 얘기했던 일몰 네, 3년제만 일몰 받겠다. 일몰 그리고 3년제. 이제 품목 확대는 여야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해버리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너무 왜냐하면 지금 힘드니까. 연말 지나면 자영이 없어져 버리고요. 네, 내년에 네. 새로 법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이거라도 지금 합의 안 하면 내년 1월 달부터 당장 당신들 그 못하니까 내가 굴욕을 안고 그냥 이거라도 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막 욕을 박아주려 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반대를 하니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부한 것도조차도 이제 정부의 경우에는 그동안 16일 파업으로 인한 피해까지 책임을 묻겠다. 아니 그러니까 난 정부가 얄미운 게 이거 솔직히 이런 말 내가 유튜브니까 해야 내가 나중에 라디오 하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부가 너무 얄미운 게 생계를 정말 위협받는 사람들의 목줄을 잡아 당기면서 우리 말 먼저 듣지 않으면 이 목줄 안 놔줄 거야.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정부 말 듣고 만약에 목줄을 놓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자, 니네가 처음에 저번에 내가 목줄 잡고 이거 하는데 돈 10원 들었어, 20원 들었어, 30원 들었어. 이거 먼저 돈 내놔. 니네한테 다 물릴 거야. 니네한테 주던 보조금 다 없앨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자, 첫 번째 원래 하던 거 할 거야 아니면 아예 그냥 관둘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너무 얄밉지 않아요? 이게 국가가? 왜냐하면 주말에 제가 대기업 부장급 임원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높은 연차에 자리만 차지하고 고액 연봉 챙기는 직원이 너무 많다. 그럼 그 사람들 먼저 시장 내버려 그 맞아요. 여기가 지금 태기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노동개혁은. 네. 근데 지금 물론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방송계에는 더 많다. 20년, 아니 정말이요.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오른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작가. 네. 작가는 프로그램 개편 때마다 2잡, 3잡 뛰어요. 그런데 큰 방송국에 오래되신 PD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급여 1월 5천 우리나라 최고 직장 삼성보다도 더 많이 받는 그러니까 분들이에요. 근데도 맨날 힘들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화물연대 민주노총 내에 대기업 노조들 빼고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럼요. 개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건 우리 안전하게 운전하기 안전. 위해서 최저임금만 유지해 주세요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백기 투쟁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네가 이겼다 그러고. 너무 세상에. 왜냐하면 자동차 노조, 금속 노조 이 사람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해달라, 보너스 해달라, 정년 연장해주고 퇴직 후 여기 물건 구매할 때 30% 깎아달라 이런 요구하는 데랑 틀리다는 거죠.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위로부터 해야 되는데 밑으로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야 쟤네 최저임금 안 줘. 대기업 얘네 대기업이 누구냐? 자동차, 철강, 네. 정유, 택배, 위험물 이런데요. 이런데 최저임금 안 줘서 너희들 잘했다. 아이고 참 이 말이 됩니까? 얘가 사실은 근간을 이끄는 산업인데 당연히 나라가 보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을 협박할 정도면. 자, 이거 잠깐 짧게. 이번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정부는 기승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선 잡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잘못 학습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갤럽이 화물연대 파업에서 여론조사했어요. 네. 정부 대응 이번에 잘하고 있을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잘했다는 게 더 많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다가 51%, 아, 그나마 양심이 있는 잘하고 때문이네요. 있다가 31% 국민들 네, 다 보고 국민들이 있어요. 알고 있군요. 왜냐하면
아니 안전인과 같은 최소한의 보안 장치 필요하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네. 두 번 딱 형식적으로 대화하고 난 다음 6개월 동안 대화 없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보름 동안 제로예요. 아니 이분들이 300에서 500 받는다? 20대가 50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파서 근무 못하면 이 사람들 제로예요. 연봉제 없고요. 보너스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번에 파업 때문에 손해가 많다면서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이들에게 지원했던 뭐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 세금 혜택이라든가 다 빼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부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한번 그 생활 한번 해 보십시오. 너무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